1988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에는 일본 기업들이 무려 16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KT와 유사한 일본의 NTT, 일본의 은행 보험사들, 도요타 자동차, 파나소닉, 히다치 등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시총 상위 20대 기업에는 일본 기업이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기업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텐소프트 등입니다. 10% 등입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하면은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8곳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전기기관이 석탄에너지로 가동이 됐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돌아갑니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가트너라고 하는 세계적인 ICT 분야의 컨설팅 업체가 있었는데요. 2015년 한국을 방문한 가트너 부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냉장고는 공짜로 주어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파는 게 수익의 5배가 더 된다.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국제신문과 부산대학교의 공동기획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그리고 부산 5번째 시간입니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자담을 위해서 김충락 교수님과 김용기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대학교 통계학과의 김충락입니다. 1990년에 부산대학교에 와서 지금 2년째 재직 중이고 통계학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의학 통계 쪽으로 의대 교수님들과 많은 공동 연구를 하였고 뭐 외적인 이력이라고 하면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통계학교 회장을 역임을 했고 지금도 의대 교수님들과 공동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을 수학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김영 교수님. 예. 저도 부산대학 영어영문학과에서 지금 영미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전공은 이쪽 빅데이터나 뭐 AI나 정보혁명과 관련돼 있지는 않았는데 주로 이제 제 전공은 영미 문화 연구 중에서도 뭐 혼종 문화, 이게 문화가 어떻게 뒤섞이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로 뭐 이게 문화 연구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 연구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쪽을 이제 전공해 왔고 현재는 이제 한국 비평 이론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로 이력은 뭐 연구소, 인문학 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문화 연구의 특히 이제 비교 문화가 섞이는 이런 이제 혼종과 횡단의 어떤 과정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예, 저는 언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방송사 사장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거쳐서 지금 부산대학교의 이제 산학협력단의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나 글 모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주변 동식물, 환경, 전쟁 이런 이제 각종 데이터 정보들이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었고, 근데 이제는 정보라는 말 대신에 빅데이터라는 말이 그 자리를 대체한 것 같단 말이죠. 빅데이터를 새로운 시대의 원유라고 하는데 사실 원유보다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용해도 없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고. 자, 빅데이터가 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죠. 먼저 김용기 교수님부터. 예,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자체의 문제보다도 저희는 이제 데이터가 하나의 어떤 사회 형식이고 어떤 사회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문학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이곳에서는 인문학 내에 이제 빅데이터 연구라는 게 굉장히 일종의 이제 디지털 휴머니티라는 거 연결돼서 거대한 물결로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한국의 인문학에서는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가 가장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이제 인류세 시대하고 저는 이제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인류세라는 게 인간이 이제 만들어 놓은 환경에 의해서 인간이 통제불능의 어떤 상태로 이렇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인류세 시대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보가 그 거대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들이 이 데이터라는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들을 쭉 우리가 한번 보면은 주로 이제 자료 이 데이터들을 선별하고 해석하고 이게 이제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는 것은 그런 흐름을 어떻게 보면 깨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의 시간적인 과정인데 데이터를 사용하고 흘려보내고 그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추출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거슬러가는 흐름이 이 빅데이터의 흐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올 것인가 이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은 이제 상관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떤 그동안은 이제 데이터의 시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됐다면 현재 빅데이터는 이제 이 데이터의 어떤 몰 시간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도록 모든 데이터의 흔적들이 다 남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인간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런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라고 봅니다. 김진호 교수. 예, 김영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라는 게 이게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부터 있어 왔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정보를 거기서부터 캐낼 수가 있고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통계학자들 중에 이런 것을 이름을 옛날에 뭐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온 것처럼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품화된 그런 용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빅데이터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선 하나는 3V라 그래서 첫 번째 V는 볼륨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과거에는 상상을 못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사진 같으면 사진을 과거에는 카메라로 찍어서 필름을 현상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어떤 고형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건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것을 전송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파일로 그렇다면 이게 이제 데이터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예를 들면 흑백 사진 조그마한 것도 한 256개 가로 세로 16의 제곱 256개의 값을 다 가지는 굉장히 큰 값인데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륨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크다. 일단 자료의 크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 V는 velocity입니다.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갈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찾아가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점은 위도와 경도라는 그런 두 가지 값으로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주어집니다.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위도와 경도 값을 가지는 것은 지구상에 딱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내비게이션을 해서 차가 찾아가는 거는 전부 위도와 경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자료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V, velocity고 세 번째 V는 variety라고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숫자로만 쓴 게 이게 데이터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음성도 갤럭시에 대고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어떤 검색어를 찾아줍니다. 또는 뭐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는 것도 실제로 데이터입니다. 사진도 데이터입니다. 영상도 데이터입니다. 저희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 뭐 한 달에 데이터를 몇 기가를 한다. 이걸 왜 동영상이나 이런 걸 왜 데이터라고 할까? 실제로 그게 이제 전부 데이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다. 세 가지란 그 3B라는 관점에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료화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보를 빼낼 수 있고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빅데이터가 요즘 우리 일상에서 흔히 회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규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새로운 데이터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뭐 숨쉬고 걷고 또 소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요즘 와서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두 번째는 이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예를 들자면은 32비트짜리가 이제 62비트가 됐다라고 하는 이 처리 용량이라는 게 십진법에서는 겨우 2배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의 세상에서는 이게 이진법 세상이니까 이게 1860경이 늘어난 겁니다. 경은 동그라미가 16개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처리 속도나 처리 용량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사람들이 인류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CD에 담으면은 저 지구에서 달까지를 2번 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쌓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 이제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왜 지금 이슈가 되고 기업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돼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좀 짚어보죠. 왜냐하면 이게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분명히 현실화돼서 활용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속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김충학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인문학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구체적인 어떤 이 이제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철학적으로 이게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늘 이제 인문사회과학은 마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늘 사회관계 속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이제 정보들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이제 뭐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서 이게 데이터주의라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데이터주의의 핵심적인 어떤 속성이 이제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 다양성, 이제 이 양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때 인간의 직관의 한계 같은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 빅데이터는 이제 보여준다라는 점,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용량을 넘어선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의 행동에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의 어떤 이제 변화들을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희 학문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얘기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대선 국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한 번 한 번의 그 이제 지지율의 추이가 지지율이 아니라 이걸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 추이와 변화들은 일종의 빅데이터로서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은, 그래서 오늘 나오고 다음 주 나오는 이런 이제 그 대선 지지율을 볼 것이 아니라 이걸 한 1년 이상 동안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못 보고 있던 패턴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학문 쪽에서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구글이 지금 일단 뭐 거의 1000만 권 이상, 몇 천만 권의 책들을 이제 전부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그 구글 앵그램 이제 뷰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나 이쪽의 소설들을 제가 한번 거기다가 입력을 이제 어젯밤에도 한번 넣어보고 이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드라큘라라든지 지킬 앤 하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들이 저희들이 직관적으로는 거의 몰랐지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나 추세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저는 이 빅데이터 문제가 단순한 거부의 문제나 뭐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대단한 프로젝트. 김춘혜 교수님. 예, 빅데이터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심지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저희들은 어떤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예를 들면 CCTV 같은 게 있습니다. CCTV가 특히 이제 CCTV 같은 것은 한적한 주차장이나 밤에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데 예를 들면 밤에 한 6시간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CCTV에서 찍힌 것들이 어떤 뭐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이게 CCTV라는 게 사진을 연속적으로 계속 찍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 전봇대도 있고 옆에 쓰레기통도 있고 다 고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갔다.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갔다. 그러면 그거를 움직이는 것과 고정되어 있는 것을 판독해내는 이런 기술이 이제 CCTV를 검색하는 그 비디오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첨단적으로 제일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안면 인식이라는 것은 전 세계 인구를 우리가 한 35억쯤 됩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35억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안면 인식이라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주 최첨단의 알고리즘을 쓰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 전에 뭐 김정은이 대역을 했네 안 했네라는 그런 사진을 판독하는 그런 예를 들면 안면 인식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 이제 살을 빼가지고 얼굴이 좀 홀쭉해졌다. 그럼 이게 동일인인가 아닌가? 대역을 썼는가? 그런데 아무리 살을 빼고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예를 들면 요 위에 이제 이 두 눈썹 간의 어떤 거리라든지 요 눈과 눈 사이의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어떤 안에 이 우리 몸 얼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뼈에 대한 몇 개의 지점 이 지점을 가지고 이제 또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 찍고 들어가는 QR 코드라든지 뭐 이런 온갖 군데서 전부 다 이제 알게 모르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사실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도 안면 인식 기술을 해가지고 잃어버렸을 경우에 얘 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김춘학 교수님이 통계학을 전공하셨는데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계학이 학문의 제왕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적인 샘플을 가지고 전체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요즘은 이제 조금 뭐 이제 맛이 간 게 전수조사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빅데이터가. 그래 됐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 예를 들고 싶어요. 그 최근에 이제 K 콘텐츠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TV 안방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단 말이죠. 근데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 10년 전에 이 이제 시놉시스를 가지고 국내에서 투자자와 출연 배우를 이제 물색을 했는데 전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이제 오케이를 한 거죠. 그럼 이제 넷플릭스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느냐? 넷플릭스는 이제 전 세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자기들의 종류는 데이터교라고 할 정도로 넷플릭스가 분류하고 있는 장르가 마이너하게 이야기하면 한 7만 6천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넷플릭스가 알려진 게 이제 카드로 만들어진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거였는데 영국 드라마를 미국에서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하면서 엄청나게 분석을 합니다. 어떤 대목에서 사람들이 웃고 돌려보고 그다음에 빨리 건너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일정 정도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만 그런 게 아니라 스타벅스도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자기들이 데이터 기업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됐는데 사실은 이런 그 데이터들 가운데서 특히 빅데이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정보지 않습니까? 개인의 건강 정보, 위치 정보, 소비 정보 이런 것들인데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타겟을 개인으로 맞춰가지고 개인 맞춤형 제품이 벌써 등장할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김충락 교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차별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먼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향후 제가 예상하는 상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자기가 여행 가고 싶은 곳을 검색을 했다든지 뭐 호텔 몇 군데를 검색을 했다든지 하면 바로 몇 시간 후에 자기가 다시 네이버나 다음을 켰을 때 그 배너에 자기가 검색한 관련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배너에 광고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김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개인 맞춤형 같은 것은 이미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업에서 자기들 홍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옷을 좋아하고 뭐 이런 정보는 각 기업마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제 생각에 앞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한다면 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욕구는 무병장수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뇨 수치가 얼마가 될까, 혈압이 얼마가 될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스마트워치를 하면 뭐 어떻게 좀 그거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오류가 심하고 아직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나중에 스마트워치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자기 몸이나 바깥쪽에 부착을 하고 있으면 이 하나가 모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심지어 뭐 하이패스를 하고 통행료를 계산한다든지 또는 무슨 어떤 은행에 가서 아이디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식당에 출입할 때 뭐 QR 코드 찍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집약된 것에서 모든 자기의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기능이 아마 본인의 의료 정보가 실시간으로 병원과 연결이 돼가지고 네 지금 갑자기 뭐 혈압이 높아졌다든지 지금 뭐 저혈당 증세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을 정말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런 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런 쪽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자기가 췌장암으로 죽기 전에 유전자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춤형 치료제를 찾아버리고 예.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도 예. 저 유전자 분석에서 유방암 확률이 이제 높으니까 병에 걸리기도 전에 이제 절제 수술을 했다. 이제 그런 유전자 분석을 하려면 자기가 병원에 가서 뭐 피를 뽑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어떤 용기를 보내오면 침을 타액을 거기에 넣어서 보내면 한 2주일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유전자에 관련되는 분석 그 정도까지는 왔는데 이게 이제 더 발전돼 가지고 굳이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없이 내 몸 안에 칩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잘 통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 유전자 형태가 어떻고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떻다 이런 데 대해서 긴급하게 특히 이제 심장 관련 질병을 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미래를 점친다는 게 이게 뭐 사실 거의 의미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은 언제쯤 그런 맞춤형 치료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할 꼭지 중에 그 빅브라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그때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흥미로운 그 말씀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 이제 인간에게 어떤 이제 복지와 안녕을 줄 건지 이런 점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한 20년 전에 우리가 뭐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정치적인 견해를 판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 잘 모르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신문 구독수라든지 뭐 이 사람이 어떤 신문을 본다든지 일종의 좀 대량 생산해서 어떤 퍼뜨려서 그 견해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뭐 스폰지처럼 흡수되는지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너무나 상세하게 파악이 되는 시대고 그래서 영국의 어떤 회사가 이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개인의 정보만 추출한 게 거의 5,000개 정도가 된다 하거든요. 이 5,000개를 조합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게 거의 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좋아요조차도 이제 눌렸을 때 그게 그 사람의 데이터로 남아서 이제 저장이 돼서 그 사람의 어떤 판단, 개인적인 판단이든 정치적인 판단이든 다 결정한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례를 이렇게 직접 거론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제 생각해 보면 아주 구체적인 사례인데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좀 구입을 많이 하다 보면 알라딘하고 예스24를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라딘은 이제 개인 맞춤형 일종 우리가 퍼스널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제 접속해서 책을 선택을 하고 하면 저라는 사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본 책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추천하는 이런 방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스24는 저를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스24가 요즘 책의 어떤 판매량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농담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 사람의 욕망을 판단하는 이때까지는 물건을 그냥 사고 파는 그래서 그 물건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물건의 양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이제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어떤 의미에서는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욕망은 평생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간다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게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원유와 같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가 상당히 원유를 제공해 준과 동시에 많은 또 부작용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책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이제 데이터 기반에 의한 책 추천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당신과 비슷한 사람은 이 책을 샀습니다 하고 추천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 책을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책을 사신 분들은 또 이런 책도 샀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제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많은 제품들이 개인 맞춤형으로 이미 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그 신발 회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세계 1위의 화장품 회사가 로레알인데 이 로레알 같은 경우는 그 매장에 가면은 태블릿을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스킨 피부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는 이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기계를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그 섞어가지고 당신 집에서 만들어 쓰세요 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 있고 저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 하나 주의 깊게 보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먼저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접종하기 시작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접종 그 백신 회사하고 계약을 한 조건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들여다본 게 하나는
다른 국가보다 가격을 50%더 비싸게 주겠다. 이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죠. 두 번째는 데이터 몽땅 넘겨줄게. 이 데이터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했으면은 이게 우리가 뭘 못도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정도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나만의 맞춤형 상품이 가능하다는 거는 저쪽에서 나를 알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는 건 좋은데 감추고 싶은 내용, 사생활, 프라이버시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양쪽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사실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게 앞으로 이제 이게 이 조율을 해나가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거의 없어졌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어떤 여러 가지 한 일을 감추려면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되고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서도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버스나 지하철도 전부 이제 신용카드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휴대폰 없이 신용카드 안 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는 나의 모든 어떤 행적이 뭐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만약에 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전부 추적이 가능하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거의 사라졌다. 이것을 국가나 그런 어떤 그 기관에서 정말로 이 어느 선까지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거의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사라졌다라고도 할 정도로 저희들 생활에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는 뭐 동의하고 현재 이제 제가 이제 이 하는 문화 연구나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지만 TV에 개인의 생활을 이렇게 이제 그대로 노출하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논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평소의 생활이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이제 개인 생활이 카메라에 노출되고 우리가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는 프로들이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아졌는데 학문적으로는 이제 이게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공적 시선에 의해서 다 노출돼 버리면 아까 이제 의학적인 정보도 이제 사실 개인의 어떤 내부의 어떤 병이나 이런 거일 수 있는데 국가의 자료가 돼 버리는 걸 이제 저희들은 일종의 생명 정치가 뭐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 정치가 탄생한 시대에 사실 이제 이런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된 것 같거든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런 논의는 이제 조금 들어가야 될 때가 됐다.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빅데이터나 초연결 이제 저희들 국가 산업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과잉으로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좀 쉽게 희생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나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미 그 영미권이나 여기서는 이제 어떤 법 제화를 할 건지를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좀 미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권리가 인권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개인이 좀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데이터의 몰시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자료들은 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폐기되는데 이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면 인간에 대한 규정도 이제 달라져 버리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이 문제를 어떻게 법제화하고 제도할 건지 데이터의 인권의 문제들을 어떻게 볼 건지 이런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충락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광고 부분이 지금 개인 맞춤형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SNS를 켜면은 이제 나오는 광고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 한국인이 가서 이제 만든 그 디지털 광고 기업이 있는데 앱을 켜면은 0.001초 내에 내 데이터가 분석되고 그게 맞춤형 광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광고 집행이 한 2천억 개 정도를 집행을 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일본 사례도 있는데 이게 이제 리크루트 회사가 사람을 분석해 가지고 기업체들한테 이 데이터를 팝니다. 얘는 취직이 되더라도 오래 있을 애가 아니야. 확률 얼마. 이런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아까 이제 데이터와 인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구매를 결정하고 내가 이런 어떤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순수하게 내가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이제 포획돼 가지고 넛지 하는 식으로 슬쩍 찔러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이런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은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필터 버블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정보의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 고민들도 좀 한번 잠깐 짚고 한번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련되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데이터 정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숨통을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틔웠는데 제가 관심 있는 의학 자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혈액종양내과에 계시는 의대 교수님이 유방암 관련 대한민국의 과거 한 20년 또는 30년 유방암 관련 데이터 그런 게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의 뭐 이름, 주민번호, 성별, 사는 곳 뭐 이런 모든 것들인데 그런 건 다 가린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면 특히 희귀암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아이덴티파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지금 저희 통계학 분야에서 그런 그 자료의 정보,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 어떤 학문 분야가 있는가 하면 데이터 프로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교란화시킨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자료를 공개를 하되 약간 이렇게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약간씩 변형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뭐 나이도 뭐 57세 같으면 뭐 50대, 또 뭐 사는 곳도 뭐 어느 부산 뭐 어디 김해 어디다 그러면 그냥 경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약간씩 이렇게 노이즈를 넣어서 퍼터베이션을 시켜가지고 단지 그 질병의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은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그 특정인을 아이덴티파이는 못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교란을 시켜야 정보는 정보대로 빼내고 이 정보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호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핫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통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식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비식별화를 하는데 이제 딜레마가 이거죠. 가장 교통사고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들 아예 안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특정 개인이 특정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해버리면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적정한 수준에서의 비식별화, 복원 가능성을 그럼 어떤 수준에서 조율할 것인가,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이 법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 데이터 주체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강화시킬까.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에게 이제 시민에게 이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인데, 방금 이제 비식별화라고 이제 하는 거하고 이제 모든 앱을 깔면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하는 어떤 이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비식별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일하게는 이제 그 앱으로부터 탈퇴하는 방법이 지금 개인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권리인데 제가 볼 때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강화시킬 건지를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비식별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을 다 알아낸 거죠. 비식별화로 처리를 다 했는데 그 미국에서도 특정 여성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지역에 사는 여성이 다 이렇게 이제 파기돼 버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과연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과연 어느 차원까지 데이터 주체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인정할 건지 이런 논의들이 이제 법제화될 건지를 좀 논의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국면인데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78만 명, 영국이 14만 명인데 한국이 3,100명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이제 동원을 하더라도 한국이 이 코로나 국면에서 대응을 가장 잘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한국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응을 잘했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치 추적이나 동선 파악을 위한 ICT 기술이 발달한 거는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는 또 괜찮았는가 이런 그 지적들이 있단 말이죠. 김영 교수님부터 이번에 좀. 예,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 코로나 이제 이제 상황에서 가장 잘 한 국가로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안전과 이제 자기 결정의 문제가 이제 늘 충돌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저희들이 뭐 실패했다 말은 하지만 그런 국가에서는 끝까지 또 나름대로 이제 이 자기 결정이라든지 그 사람이 자기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터치하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다. 이제 저희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저도 뭐 자가격리하는 이제 식구가 있어서 한 2번 이렇게 겪어봤고 또 이제 백신을 맞으면 바로 정보가 날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이제 정말 위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자기 결정권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 크게 이슈가 안 된 거는 저는 현재 어떤 그 우리 이제 정부가 제 생각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 그런 어떤 안심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전에 조금 동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공항에 지나갈 때 이제 저희들이 찍어놓은 이 안면 이제 인식을 모두 이제 다른 데이터 업체에게 넘겼다라는 게 이제 신문지상에서 벌써 등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이제 조금 무감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나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게 저희들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그게 개인의 어떤 자기 안전이 자기 결정권이나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나름대로 좀 성공한 건 아닌가. 그러나 그것도 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지금 정치적인 그런 관점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최근 다른 그 의대 교수님과 같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 K 방역이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았다 또는 뭐 여러 가지 ICT를 이용해서 아주 적절히 대응을 잘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제가 분석한 자료로 봐서는 이거는 인종의 문제다.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접종률도 높고 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시에 잘 따르는 순종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면 이제 확진자의 비율이나 인구 10만 명당 그 다음에 치명률
확진자가 사망하는 그 치명률을 보면 이 동양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오히려 치명률이나 확진율을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훨씬 더 낮고 뭐 일본도 뭐 우리보다 약간 높을 정도지 비슷하고 거의 동남아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 즉 황인종들이 상대적으로 저쪽 유럽 코케이지언보다는 훨씬 좀 이 코로나라는 데 대해서는 좀 이 어떤 유전적이거나 다른 어떤 방어 기전이 좀 더 뛰어나다. 그래서 훨씬 낮은 거지. 이게 뭐 다른 어떤 외형적인 그런 방역이 잘 되고 뭐 접종을 빨리빨리 하고 이런 문제도 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인종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이제 데이터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세계 최고의 방역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는 그 WHO까지만 하더라도 WHO는 작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예방에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인류의 최초로 전 세계에서 동시 발병한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몇 억 명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저는 사실 중국을 보면서 황인종의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국은 환자가 나오면은 집안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외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감옥에 연금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중국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환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종적 그 부분도 분명히 뭐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엄청난 통제를 사회적 통제를 통해 가지고 감시하고 추적하고 통제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써야 될 텐데 문제는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짚었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쯤은 이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지금 아직 그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의 경우에 국가가 우리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감시 자본주의고 사회주의 국가 쪽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디지털 레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 빅브라더처럼 기업이나 국가가 우리를 들여다보는 그래서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무력화시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들기도 합니다. 참 힘든 시절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중요한 이 밸런스가 참 어려워요. 중요한 문제고 뭐 주지하시다시피 2005년인가요? 그 커즈 와일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2005년도에 쓴 책에서 2045년에 Singularity라는 세상이 올 것이다. Singularity라는 것은 원래 이제 수학적 용어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자기를 만든 인간보다 더 뛰어나서 오히려 소위 말하는 그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세포 같으면 자기 복제처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꾸 이제 두뇌를 발전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그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이제 컨트롤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이 2045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의 발전을 아무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도 말미에 이제 그 원자폭탄
그되고 이게 인류의 뭐 큰 핵무기로서 굉장히 위협을 가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어떤 그런 자연과학이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사망하신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은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발전 속도를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 연구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제안도 했지만 인간의 그 어떤 욕망이나 그런 그런 거는 그런 발전 속도를 그 누구도 막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희망 섞인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견해 또는 뭐 예측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제 디스토피아가 돼서 이게 완전히 이제 우리가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향후 10년 후에 일어날 일은 그 변화라는 것은 과거 100년 아니라 과거 100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보다 더 심각한 변화가 1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싱귤레리티 포인트가 2045년이 아닌 그 전에 또 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너무 좀 그에 대해서는 현재에 만족해 있고 어떤 그런 AI의 달콤함에 현재만 만족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빅브라더의 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막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인종 문제도 나왔지만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도 이제 데이터나 이런 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 형식이나 사회 관계를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도 압도적으로 많이 한 이런 관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우리의 어떤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많이 넘어갔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집단성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저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조지 오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이 빅데이터 얘기하면 거의 사회과학 책은 전부 다 감시사회, 통제사회에 대한 얘기고 이게 인간이 어떤 뭐 좋은 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보다도 이것이 가져올 이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변화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 이제 조금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서서히 왔다.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이제 조금 이렇게 회전 안 됐는데 지난 한 5년, 한 3, 4년 동안 특히 이제 가장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많이 다뤘던 거대한 해크라는 이제 다큐가 있는데 이게 영국의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고 하는 회사가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다라고 하면서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취한 정보가 수천만 건이 되는데 이걸 이제 브렉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대선 국면에 활용을 했다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나서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고 하는 빅데이터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이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이슈를 던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는 쪽으로 사사히 가고 있다. 우리가 중국 얘기를 많이 하지, 중국이나 러시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저희들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통제 사회로서의 어떤 역할, 훨씬 더 미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나름 감시가 강화되면서 아이의 유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든지, 범죄율이 급격하게 줄었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되게 만족해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중국 사회 내부의 어떤 실정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서양 사회에서 이제 점점 이 데이터와 민주주의 관계를 어떻게 고민할 건가, 이 부분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페이스북 회원 8,000명의 데이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는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해서 집중적으로 예. 공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더 밀고 가면은 그 반대쪽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영화 마이너리티 세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를 아직 저지르지는 않았는데 얘는 분명히 범죄를 저지를 거야라고 생각해서 미리 체포를 하는 그게 이제 영화 마이너리티 세상인데 중국이 이미 저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전역에 한 6억 대 정도의 CCTV를 깔아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드러난 사람들의 이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사회적 점수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사회 평가 점수가 높으면은 은행 금리도 깎아주고 낮으면은 극단적인 경우에 외지로 여행도 못 가도록 기차 티켓이나 비행기 티켓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이게 안면 인식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중국의 화장실에는 CCTV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을 해줘야 이 휴지를 쓸 수 있는. 근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율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한 감시 국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최초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주목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중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뒤집힐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최강의 기준이 뭐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란 말이죠. 그런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디지털 감시 국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희생이 되더라도 나라 전체가 강해지는 것은 좋은 일인가? 이런 이제 논의들이 저는 좀 본격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미국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페이스북하고 싸우면서 개인정보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최근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데 지금은 이제 당신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좋습니까? 라는 거를 그냥 어물쩍 넘어간단 말이죠. 포괄적 동의를 받는 식인데 애플이 지금 새로운 제도는 건건마다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니까 페이스북의 이 3, 4분기 매출이 한 15% 이상 푹 떨어졌고 페이스북은 그래서 이거 이 업종에서 버티기보다는 새로운 쪽으로 하기 위해서 회사 이름을 아예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개인정보가 중요한 건데 그럼 이제 개인정보 이게 누구 거냐? 서버에 모아놓고 있는 기업의 것인가 아니면은 중국처럼 국가의 것이냐? 중국이 최근에 중국의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지 못하라고 하는 이유가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란 말이죠. 데이터 이거 국가 거야 하는데 소유권의 문제 또 그와 관련된 또 법적인 문제 이런 이야기로 또 이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 판단으로는 현재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현재 그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카피라이트 개념이라고 봅니다. 과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한 3년 전인가요? 그 IBM에서 만든 왓슨 for Oncology라는 것을 2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기계학습을 시켜가지고 온갖 종류의 의학 정보, 특히 이제 암 관련, 온콜로지 관련 의학 정보를 거기에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떤 혈액에 대한 정보나 뭐 엑스레이, CT 등등을 집어넣으면 당신은 어떤 암의 어떤 종류고 항암제는 뭘 써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전부 다 해주는 아주 최첨단의 인공 의사인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부산대 병원에서 2대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한다고
우리나라 환자들의 정보를 쭉 입력을 하면 그게 바로 미국은 IBM 본사에서 전부 데이터를 그냥 공짜로 이런 나이에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뭐 이런 질병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왓슨을 공짜로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매덕을 냈습니다. 우선 매덕을 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 그런 것도 구글 플랫폼을 공짜로 쓰니까 뭐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모든 정보들이 구글은 공짜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방금 말씀하신 소유권이란 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카피라이트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논문을 하나 쓸 때도 다른 교수가 썼던 논문이나 책에 있는 뭐 그림이나 표 같은 거 하나도 그대로 인용을 하려면 밑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처럼 데이터라는 것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이게 되는 건데 워낙에 이제 집단끼리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와 개인의 데이터를 발생하는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이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적절한 접점을 찾을지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게 지금 현재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문제점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점점 이게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술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 자체를 좀 감시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제 우리의 어떤 인식 이것도 저는 확장되고 있다. 계속해서 넓어져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 얘기했듯이 처음에 뭐 이제 이렇게 개인 동의라든지 좀 비식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탈퇴라든지 이런 소극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1차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1차 데이터를 흡수하는 것들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2차, 3차 어디로 지금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저희도 모르지만 지난 주말에 몇 번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전화들이 이제 들어오는 뭐 어떤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인 어떤 전화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정보들은 어디서 다 개인 전화가 다 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2차, 3차 사용에 대한 이제 사용 책임에 대한 권한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점점 법제화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이제 오늘날의 이제 사회는 과거와 같은 굉장히 전문 이제 보편적인 지식인들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잘 아는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돼야 되고 국가도 그쪽으로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알고리즘을 이제 이 정보들을 이용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여론조사도 사실 공표를 하듯이 알고리즘에 대한 공표들도 좀 있어서 이게 민주적인 좀 투명성의 어떤 차원으로 법제화되는 좀 적극적인 그런 어떤 법제화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참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이라고들 다들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유럽이 2018년 GDPR법을 만들었고 한국도 이제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데이터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크게 세 가지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제권. 그러니까 기업이 내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워줘 하면 지워줘야 된다. 두 번째는 이동권. 내가 A라는 은행하고 거래를 했는데 B 은행으로 갔는데 이거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절로 옮겨갈 거야 하면은 옮겨줘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선택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 운전면허증을 요구를 받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운전면허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그 안에 성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주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필요한 정보만 요 세 가지를 핵심인데
저는 한국의 그 데이터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이 좀 앞으로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그 페이스북의 그 정보 노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8천만 건의 이제 회원 정보가 노출이 되고 그게 이제 대선에 이제 악용이 되면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에다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정도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막 계속 이제 이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 노출이 되고 있는데 한국 법원의 최근 판결이 1,500만 원입니다. 2014년에 대한민국 몇 개 카드사들이 이제 이 몇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누출이 됐는데 재판 6년 해가지고 카드사에 내려진 벌금이 1,500만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좀 관심이 적다라는 부분들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럼 데이터는 내 건데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경제는 거래란 말이죠. 그럼 이 내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데이터가 공공재라면은 기본소득적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데이터가 사적 소유의 대상이라면은 가치 평가하고 계산을 해줘야죠. 이런 데 대한 논의들이 이제 우리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법적인 소유권의 문제는 봤는데 이거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사실 내 정보는 적게 주고 편리성은 갖고 싶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뭐 흔히 요즘 그 2030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그 가상화폐가 제일 좀 그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명백한 그런 스트럭처는 뭐 쉽게 이해도 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쉽게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건데 어떻게든 중요한 점은 이게 이제 그 유일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까지 많이 통용해왔던 그런 화폐 개념도 보면 어떤 중앙은행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그 트리처럼 가지를 쳐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 블락을 만들어서 서로 체인으로 연결해 가지고 아무도 어떤 그런 해킹이나 또는 페이크라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유니크한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뭐 최근에 또 우리 게임 업계에서 NFT인가요? Non-Fungible Token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와 그다음 뭐 메타버스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정말 이게 안전한가?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내가 요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말 가치를 인정받는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지금 그 뒷받침될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은 역시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좀 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뛰어난 수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된 알고리즘,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아주 좋은 이론적인 배경이 주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뭐 아무리 뭐 자물쇠로 말이 잠그고 락킹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보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것은 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좀
뭐 답변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한두 가지만 뭐 지적하자면 이제 저희들이 쓰는 논문들이 사실 이제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쓰는 논문들이 많은데 이런 데이터나 논문들이 전부 다 이제 사설 업체들에 의해서 다 유통되고 저희들이 만들어낸 거에 비해서 이제 사설 업체가 얻는 이제 혜택들이 대학 도서관들하고의 어떤 이제 갈등 이런 곳으로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 기술들이나 이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그 우리가 공유제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부 학회들은 차라리 이런 사설 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바로 공시를 하겠다. 논문들을 이런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사실 뭐 지역의 곳곳에서 이제 지역 화폐 차원이기도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배달의 민족 말고 이제 이런 걸 만든다든지 약간 좀 이 빅데이터를 통한 이걸 자꾸 우리가 이제 흔히 영국에서 일종의 엔클로저를 하듯이 자꾸 닫아서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들을 저는 이게 오래 가진 않는다. 데이터 산업은 아주 격한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 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을 이제 우리 사회든 아니면 이제 좀 더 넓은 조직체든 이걸 공유제로 데이터를 인식하는 차원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장벽이 지금까지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 분석의 툴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분석의 툴들이 조금 더 민주화 대중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손쉽게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 전환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차 더 강화된다면 저희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미세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좀 더 나은 기술,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또 이제 공유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유를 사실 인증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는 좀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신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전체의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들이 결국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은 사실 참 재미있는 기술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신뢰라는 것이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쪽에 의해서 이제 신뢰가 이게 내 집이야라는 게 이루어져 왔는데 블록체인은 집단 연대에 의한 신뢰란 말이죠. 그래서 거칠게 이야기하면 여태까지 이제 문명 혹은 이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그냥 확장이었고 땅을 넓히고 인구를 늘리고 또 자원을 확보하는 그 다음이 이제 전화나 인터넷 이후에는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새로운 세상에서는 저는 이제 디지털 신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하는 기술인데 디지털 기술 가운데 하나, 블록체인 기술 가운데 하나 재미있는 게 요즘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DID 기술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자기 휴대폰에 담는 거죠.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보관을 하고 필요한 때만큼만 인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출 가능성이 극도로 줄어드는 거죠. 공유경제가 되면 될수록 저는 이 신뢰 문제가 중요해질 텐데 예를 들면 에어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집을 그럼 사용하겠다라고 스마트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서로 만나서 키를 주고받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정당한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은 뭘로 할 거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술적 개발과 동시에 데이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간도 좀 됐는데 마무리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워낙 난해하고 참 기량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예,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전쟁도 끊이지 않았고 또 그렇게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핵무기도 개발이 되고 하지만 이제 이 핵무기라는 것을 좋은 곳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화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핵무기의 어떤 위험성을 이렇게 좀 낮춘다든지 그런 쪽으로 인류가 우리 사회적 동물인 인류가 많이 노력을 해왔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근데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핵무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희망적인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물에도 양면이 있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에도 어떤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껏 우리가 인류가 잘 컨트롤해 왔던 것처럼 적절한 어떤 그런 합의점을 잘 찾아서 디스토피아가 아닌 그런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섞인 메시지를 던져봅니다. 저도 뭐 그런 희망을 갖기를 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문에서도 이 뭐 이제 빅데이터 역량들을 이제 처음부터 말씀했듯이 이게 큰 이제 이 어떤 의미에서는 흐름 파도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사실 인문학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우리 사회 인문학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거나 현실 정치적인데 이렇게 미래에 이제 다가오는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또 그러면서도 이제 이 빅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고 뭐 제가 철학이든 인문학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간은 데이터의 집적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수만 5천 개의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내릴 수 없다라는 인식이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볼 건지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관성하고 인과성은 다르다. 인간은 좀 인과성의 그런 어떤 연관성 속에 있는 존재다. 자기가 세계하고 관계도 맺고 있고 그 세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존재인데. 오로지 상관성만 가지고 이걸 재단하고 국가가 상관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그런 것이고 범죄를 미리 예측해서 범인을 잡아낸다든지 이건 이제 상관성이 결국 인과성을 대체해버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많은 학문들은 인과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니체도 이게 통계적인 이성이라든지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의 집적을 통한 어떤 이 이성은 결국은 역사의 무대, 역사적 인간들을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수로 파악될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것들을 전부 다 도외시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와 과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희망이 사실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치열하게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니까. 그 소설 1984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그 주인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윈스턴은 2 더하기 2를 4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글을 썼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이제 2 더하기 2는 5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당하는 그런 디지털 독재의 세상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냈던 근대라는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그냥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그 고민을 좀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